안녕하세요 참팟 애청자 여러분.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팟호회 개헌에 관해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게스트가 같네요. 우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늘 마찬가지 캐스트 한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를 잘못했군요. 이제 두 번째 게스트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전과 다름없는 게스트 이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아주 비협조적으로 우리가 이 정관 예우를 받는 거죠. 뭐. 네, 비협조적으로 인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죄송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저 개헌 중에서 기본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 개헌의 기본권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헌법 전문가 총강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언급을 하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헌법 좀 전문하고 총강을 보면요, 이번에 좀 확실히 뭔가 바뀐 게 있죠. 그렇죠. 예, 선생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과정들, 특히 이제 3.1 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4.19 이거가 나오고요. 4.19 혁명이죠. 이제 지금까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멈췄는데 여기에 더 붙여서 이제 그 5.18 광주 항쟁의 그 이야기라든지 또는 6월 항쟁이라든지 우리 헌법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헌법 전문에 명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그 자치분권을 지향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헌법 전문이 지금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최장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사실 헌법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국민들의 저항의 역사죠. 왕권이라든지 절대 권력에 저항하면서 국민들의 인권을 찾고 또 국민들이 민주적인 정부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 참여하는 그런 과정에서 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이제 헌법의 전문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국민들의 저항의 역사를 밝혀줄 필요도 있죠. 그래야지 헌법이라는 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것이다 라는 게 보다 더 명확히 선언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에서는 이번 헌법 그 대통령 개정안이든 또는 다른 부분에서 나왔던 모든 개정 안에서 5.18 그리고 6월 항쟁 또는 부마 항쟁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는 저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혹시라도 이 맥락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게 맥락을 한번 다 정리해드리면요. 우리 이번 대통령 발의안에 그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그 부마항쟁 이런 우리 자발적 동원의 역사들, 저항의 역사들을 헌법 전문에 넣었어요. 헌법 전문에 넣었는데 이 헌법 전문에 넣는 과정 속에서 보수와 진보와의 갈등도 있지만 진보 내부에서 최장직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게 이념 갈등을 촉발할 이유가 없다. 괜히 이걸 넣어가지고 이걸 넣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요. 이런 게 들어가면 대의제가 약화된다라고 해서 최장직 교수님 참 여러모로 존경할 만한 교수님이지만 대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하고 또 누굴 강조하시는 분이죠. 너무 강조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그 정치 체제가 대의제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고 하면 참 좋긴 하겠는데, 상당히 대의제의 원리가 이게 왜곡되는 그런 그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대의제를 보완해서 메꾸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메꿔 나가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치들이거든요. 예,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그 실용적인 의미에서 이념 갈등이 너무 초래되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은 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원칙적인 입장에서 또 원론적인 입장에서 또 가능하다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가급적 많이 전문에 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것도 민주주의 또 국가 형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 계약에 의한 거다. 그리고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헌정 질서를 만들 때 시민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헌법에 무슨 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주장. 그 말이 주장이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나 다 사회 운동이죠. 헌법이나 국가를 만들려는 사회 운동이 있고 나서 조문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헌법의 탄생
그리고 헌법의 죽음 그것이 모두 주권자의 손에 있고 그렇죠. 그 역사가 이렇다라는 것을 서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가능하다면 합의만 있다면 모든 그 과정을 자세하게 넣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정치학자는 아니자고 말씀하셨는데 정치학자보다 잘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기본 질서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 오래된 논쟁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가지고 이제 오랜 그 기본 질서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 발의안에는 마치 타협을 한 듯이 예. 그냥 여기는 자유민주 기본 질서다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인 양 이렇게 딱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주의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넣어주고 대신 진보 진영이 원하는 이 자발적 동원의 역사를 넣은 듯한 타협을 한 것 같은 인상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발의안에 자유민주주의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 이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여기에 관한 뭐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일단은 그 기본은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게 애초에 제정 헌법 우리 재헌헌법이 재헌헌법이라고 그러나요? 재헌헌법에도 맞고 나중에 독재 시절에 이렇게 슬쩍 어떤 냉전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외삽된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 사실 다수였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이 쟁점이 논란이 되는 걸 피해달라고 강력한 요청이 와가지고 권고 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사실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유신헌법 때거든요. 그렇죠. 예. 가장 강력한 독재 체제 그 억압 체제를 만들어 놨던 그 시대에 들어간 말이 그게 마치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고요. 그 이제 뭐 그렇죠. 보통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잖아요. 다르죠. 네. 정치학에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는 그냥 사회적 환경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좀 특이한 체제죠. 첫 번째 네.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그렇죠. 법이 네. 지배하면서 대표자들이 통치하는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죠. 예. 그래서 이제 정치학자다운 바로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그 네. 말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헌적 민주주의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그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되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소수자도 보호하고 동시에 다수자의 의사대로 국정이 운영되는 그런 체제.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뭐 그거 뭐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정치 세력에서는 마치 그게 시장 경제 체제의 근간인 것처럼 예.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것처럼 그래서 빨갱이가 설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국회 개헌 특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건데 아마 대통령 안에서 굳이 이 문제로 논란을 삼고자 하지 않았고 자문위원들도 동의한 이유는 사실 헌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국회가 안에서 대통령 안을 내다 보니까 적어도 대통령 안은 국회 내에서의 타협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그거와 관련된 논란만큼은 최소화하자는 그런 정신을 담아서 하느라고 자문위원 대다수가 그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용한 것인데요. 국회에서 논의했다면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저희 참여연대 안에도 그 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민주적 기본 질서로 하는 게 원래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명시하고 또 주장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경제 질서 같은 것들은 다 빼버렸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현재 초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뭐 그 내용 안에 뭐 그 사유재산제라든지 또는 자본주의적 경제 시장 경제 질서가 중심 요소다라고 선언했다가 그 이제 뭐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털어버렸죠. 경제 질서와 관계없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거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 상관없이 현재는 우리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그렇죠. 못 박아뒀죠. 이미 못 박아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설명하기엔 좀
능력이 안 돼서 재헌헌법에 반영된 삼민주의에 대해서 아마 한상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 이제 삼민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또 삼균주의. 삼균주의 조상 선생님의 그 삼균주의, 그 이제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그 뭡니까 교육, 그 다음에 경제, 뭐 그런 부분인데 정치는 이제 보통 선거제의 바탕을 두어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라. 그리고 이제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실시하라. 그리고 경제는 뭐 일종의 그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래서 균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재헌헌법의 기본적인 틀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약간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죠. 사실 그 유진호 선생님, 우리 그 재헌헌법을 기초했던 유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와서 이제 재헌헌법안을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이 헌법은 민족적 사회적 헌법입니다라고 못 바꿔줬어요. 사실 뭐 사회주의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던 게 우리 헌법이죠. 네. 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재헌헌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 민주주의라는 구절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대다수는 이게 알고 보면 그 내용이 사회민주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이제 돌아 넣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제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긴 한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은 이게 그 구절을 넣음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적을 찾아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죠. 적을 찾아내서 유신헌법에 유신체제 적대를 찾아내서 처벌하려고 사실은 의도적으로 넣었던 구절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아주 비열하게 들어간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되게 누가 보기에도 자유를 강조하는 예. 그 시민적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 개헌이 되는 그 시기에 헌법에 요상한 언어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죠. 국가안보라는. 말하자면 안전의 대상, 보호의 대상이 시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되게 추상적으로 물신화된 어떤 국가가 안보의 대상이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어마무시한 조항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 개헌에서 들어갔다는 건 너무 아이러니죠.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정반대 개념이 국가주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국가주의적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건 참 우리 헌정사의 모순이죠. 그리고 그 헌정사의 모순이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가지고 정당 해산을 다 시켜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지난번 우리 통합 진보당도 이 구절 때문에 사실 해산이 된 겁니다. 이 구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헌법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구절의 폐해를 아시는 분들이 진짜 없애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없어져야 되는 구절이죠. 근데 또 일부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수가 차지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진보들이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진보도 계세요. 예? 이게 원래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법치를 유지하고 그렇죠. 대표자 정치를 유지하는 거라면 뭐 내용적으로 나쁠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거에 반대로 움직이는 보수 세력들이 그 용어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우리가 정상적인 자리에 갖다 놔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뭐 그 말씀하시는 분들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당연한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뜻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경로적으로 만들어져 왔고 또 거기서 만든 자유가 솔직히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의 자유라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재벌, 돈과 권력. 예.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경제적 독점을 유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논리로 사용되어 왔고 정말 그 자유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시민적 자유, 그렇죠. 정치적 자유와 관련해서 자유민주 강조하는 분들이 국가보안법을 거의 무슨 신앙처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정이 필요하고 그 정정이 이루어진 조건에서 언어를 다시 찾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결국 우리 이태호 위원장은 우리 역사의 맥락을 용어가 쓰인 맥락을 봐야 된다. 네. 같은 용어라도 우리한테는 다른 의미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뭐 사실은 언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되게 달라지죠. 그 실제로요, 이게 서양 그 헌법학자들 중에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국가마다 들어가서 의미가 너무나 달라서 더 이상 법적 용어나 정치학적 용어로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 용어가 너무 달라져가지고 의미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그런 거 보면 이 용어가 정말 국가마다 들어가서 많은 의미,
예, 의미가 많이 바뀐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저는 자유주의자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라면 안 하고 싶습니다. 뭐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사실 영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헷갈리지만 외국에서 진보를 리버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리버럴들이 진보들이죠. 예, 미국에서는. 예. 그러니까요. 예. 참. 예, 미국에서 진보들은 뭐 원래 진보주의자한테 리버럴들이 나와서 이게 뭐 그렇게 부르긴 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리버럴들이 또 그 나쁜 사람들입니다. 보수들입니다. 그렇죠. 유럽과 미국에서 리버럴의 의미가 다릅니다. 예. 예. 이제 그럼 나는 예. 뭔가? 이 자기 정체성에 혼란해 옵니다. 예. 뭐 저는 제가 가끔씩 저를 자유주의자 리버럴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항상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식민지 물찌는 정체성이다. 넘어갑시다. 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이 기본권은 우리가 지난 헌법의 개정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거의 외면해 왔던 영역이라 이번에는 이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가 권력 구조만큼이나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이 기본권 시간을 따로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뭐 어쩌면 이야기가 아주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개헌안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이제 기본권에서 알아볼 텐데 이 기본권을 포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는지 한상희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지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헌법 개정을 9번을 했는데 그동안에 기본권에 대해서 논의를 거의 안 했거든요. 거의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헌법 개정의 주역을 국민이나 시민이 담당한 게 아니고 정치 권력이 채갔기 때문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뭐 대통령 권력이 어떻고 뭐 삼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뭐 관심이 가였게 되고요. 정말 국민들의 실제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가 되는 기본권의 문제라든지 생활의 문제들은 도외시되어 왔던 거죠. 사실 뭐 그동안 뭐 기본권 그러면은 사실 기본권이라고 하지만 인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민들이 예. 그리고 예. 당연히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어떤 것인데요. 뭐 그걸 이제 헌법에 담아내는 게 이제 기본권인데 뭐 보통 이제 뭐 자유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고 뭐 또는 뭐 청구권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뭐 그 내용은 간단하죠.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최대한도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보장해 줘야 될 의무 뭐 여기 이제 기본권의 핵심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듯이 기본권이란 건요. 인간의 권리가 시민의 권리의 형태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기본권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살면 인권이 늘 위반되는 사회에 살게 되고 인권이 위험해지는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삶이 정말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권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권에서는 우리가 행복 추구권 떠올리면 그리고 평등권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권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건 노동권, 예, 노동권. 그리고 더 나가서 나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자유권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법 앞에서 평등으로서의 차별받지 않을 사법 절차에서 차별받지 않을 법 앞에서의 평등 같은 권리.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따라오는 다양한 또 부수적인 최근의 뭐 기본권들의 내용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 뭐 이 중에 뭐 좀 관심 있는 가장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 내용이 있나요? 다 중요해가지고 뭐 이야기하기만 한데요. 사실 뭐 우리 지금 현행 헌법은 10조에서부터 37조 1항까지가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들입니다. 그 이제 아주 많은 기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스스로 꾸려 나갈 수 있는 권리.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우리 그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계에 보면은 마치 국가가 뭔가를 해주는 선심 쓰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돼 온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거론돼야 되는 것이 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권리.
그래서 국가에게 내 삶을 풍부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 뭐 그러기에는 이제 뭐 그러니까 주거 기본권 같은 것들은 대표적인 경우였죠. 또는 노동권 같이 내가 나의 인격의 발현으로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것으로서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정보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말 그 인간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휴대폰 맨날 두드려야 되잖아요. 카톡 해야 되고 그렇죠. 단톡방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이번 그 헌법 개정 과정에서 좀 많은 관심 대상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태호 위원장은 뭐 좀 관심이 특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그 예, 영역인가요? 저도 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일단 뭐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한상희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권 얘기할 때 첫 논쟁이 된 게 시민권을 가진 사람 말하는 국민들에게만 이게 보장되는 권리이냐 아니면 어쨌든 모든 사람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한 거냐 혹은 그래서 헌법에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권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하고를 좀 구분해서 표시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헌법 개정 논의를 찾아보니까 꼭 진보만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들을 헌법에 담아보자 하는 주장을 한 게 아니고 예전에 보수적인 정당이죠. 지금 야당이 주도해서 자문위원회를 꾸렸을 때 또 지금 보수당의 국회의원들이 돼 있는 많은 소위 헌법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우리 헌법이 국민만 얘기해서 문제다. 네. 사람을 주체로 하는 권리 규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한 적이 있더군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될 권리를 우리 헌법에 명시하자라는 거는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헌법을 좀 깊이 생각한 분들은 다수의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헌법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요. 이제 아주 큰 변화이긴 한데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이제 기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된다는 거는. 근데 헌법학하는 쪽에는 워낙 당연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크게 바뀐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명권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국민만 보장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류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거든요. 뭐 당연한 건데 왜 그러냐 하는데 더 문제는 그렇게 바꾸자고 그러니까 또 일부 보수 쪽에서는 왜 우리 세금 가지고 외국인들 보호해 주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오죠. 하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좀 왜곡되게 정치 쟁점화 됐습니다. 예. 그렇죠. 원래 보수 쪽에서 나온 제안이었는데 그렇죠. 보수 단체들이 그거 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IS가 지배하는 이슬람 공화국이 될 것처럼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학적으로도 사실 엄청난 논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민에게 보장되는 시민권 이 인권의 내용과 같으면 문제가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 나라에서 사는데 내가 더 나은 권리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 국가에 속한 의미가 뭐냐. 그래서 사실은 시민권은 남들을 배제하면서 생겨나는 특권이거든요. 네. 이게 일종의 특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데, 민주주의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지금 정치학자께서 말씀하고 예, 이게 특권이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걸 또 보장해주면 어쩌냐 이렇게 반론을 펼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수준의 그 인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서울 시민으로서 특별히 누리는 나의 권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의 그 논의를 할 때는 이 두 개선을 어디서 그을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가장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어떠한 대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 70억 인구에게 공통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난데 세계 인권 체제가 만들어지고 유엔이 만들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 인류가 합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본권 체제는 그런 보편적인 인권의 보장 체제 위에서 건설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하고 별도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 사실은 이게 처음에 이 대통령 발의안이 나왔고 이게 국민이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아 이게 세계 시민주의의 진전이 정말 우리 헌법 속에도 들어왔구나. 사회 동포주의. 예, 사회 동포주의 그렇죠. 그거가 막 흔히 말하던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헌법의 어떤 선언적인
전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조항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을 정도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좀 퍼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요. 사실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사실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디에는 모든 사람이고 어디에는 모든 국민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항목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하나 제가 예를 들면요. 제 10조에는 발의안 10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여기 1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예.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바깥의 사람과 안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가지는 권리의 그 권리의 형태를 구분하고 그걸 적용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구분은 참 세련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사실 좀 그 들어요. 점에서도 기본권에 관해서 굉장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사실 불필요하게 국민으로만 권리 주체를 제한해서 나중에 사실 지금 헌법이 모든 주체를 다 국민으로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나 실제로 법을 집행할 때는 사실 외국인에게도 보장해야 될 권리가 객관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국민을 주체로 하고 있는 헌법 조문을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지금도 이미 적용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사례들 다 모아가지고 사람에게 적용할 문제, 국민에게만 반드시 제한해서 적용할 문제들 잘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토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헌법이란 조문 말고 현실에서도 이런 건 있어요. 요즘은 통상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 뭐 하다못해 어학연수 때문에라도 또 그냥 여행 때문이라도 가기도 하고 또 외국인이 오거든요. 비짓 코리아라고 정부가 막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IMF 때 같은 경우는 외국에 있는 한국계 외국인의 투자도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통상협정도 맺지만 그래서 사실 제도가 국제적인 제도하고 국내 제도가 막 겹치고 거기서 주권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불가피하게 주권을 국제적인 질서와 나눠야 될 일도 생기기 때문에 헌법에 그걸 반영하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람의 권리라는 맥락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힘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는 아주 선별적으로 막 특혜적으로 강화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손쉽게 갖다 쓰는 그렇지만 함부로 내다 버리는 부속품 같은 존재로서의 이주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권리는 한없이 낮아져서 거의 노예화되는 이런 단층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제인권규범 하에서 부득이 국민에게 적용해야 될 권리는 선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헌법 자체가 국제 협력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부자, 우리 방문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또 여기 보장하면서도 내국인들에게는 또 구분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섬세한 토론과 토론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 변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시민들의 특권만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본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뭐 전향적인 어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 그렇죠. 그 뭐야 재헌헌법 할 때도 48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도 재헌헌법에 세계 평화와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했거든요. 이제는 그 정신을 실천해야죠. 뭐.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에도 제가 첫 번째 토론에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출산율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맞아요. 인구가 너무 적어져 가지고 앞으로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무언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려면 노동력이 외부에서 와줘야 됩니다. 네. 예, 지금처럼 아주 예외적인 존재로서 아무렇게나 착취하거나 부품처럼 갖다 쓰고 버려도 되는 존재로서 그 노동력을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산업이 안 굴러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는요 정말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번에 막 유럽에 난민들이 막 들어와가 유럽이 난리 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국가들이 다 난민 문제에 막 골머리를 앓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웰컴이었어요. 그래서 독일로 완전 몰려든 이유가 뭐냐면 독일에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었어요. 이런 난민들이 내는 사람들을 좀 수용해서 노동인구를 늘려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심하게 들어왔던 게 문제였던 거지. 사실은 이게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완전 우리 그 메르켈이 마더 테레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계획된 거였어요. 이게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고. 그래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울고 싶자 뺨치는 뭐 그런 기억이네요. 예. 그 더 나가서 또 여러분들 막 난민들이 국가 경제에 해로울 것 같잖아요. 실제 난민들이 들어오면 국가 경제에 이루어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 난민 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그 국가로 들어와서 그 국가 내에서 쓰이기 때문에 난민을 받아주는 국가의 경제에 때로는 이롭게 만드는 그런 터키 같은 부분들도 데서 있어요. 난민을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예, 것도 그런 있죠.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이게 그 지금 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 세 국가 그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스웨덴이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국가에 다 뭐 이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다 그냥 괜찮게 그냥 좀 긍정적으로 다 영향을 준 걸 보면 우리가 자꾸 외부자 이 사람들이 우리의 뭐 직업을 뺏어간다. 아니면 외부자들이 우리의 권리를 뺏어간다. 우리의 뭔가를 뺏어간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권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경제학적 관점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본권의 개념이 변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기 참여연대안에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참여연대안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발의안의 이 장이 보면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거든요. 근데 참여연대에서는 이건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의무를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태우 위원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는 헌법이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한 주인으로서 주인의 권리를 명시해서 말 그대로 그 일종의 사회 계약으로 만들어진 국가에 대해서 그걸 요구할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쓰는 계약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를 중심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행할 의무는 집행기구로서 국가 자체에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최소한의 것과 관련해서 이 집행기구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담보해야 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무로 저는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거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계약 사항이니까 그거는 의무라고 표시해도 되는데 의무에도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세를 내면 이게 그렇죠. 형평성 그냥 이퀄리티가 아니라 이퀴티라고 그러죠. 이렇게 굴곡을 메우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써야 된다라는 게 명문화된다든가 이런 단서를 그렇죠. 가지고 되는 거고 병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를 하고 있지만 징병제가 병역 의무나 국가를 지켜야 될 말해 주인의 의무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병역 의무 말고도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사회가 합의한 방식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선택할 권리도 거기 따라서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병역 거부 말고 다른 대체 복무를 헌법이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의무는 마치 모든 거에는 권리가 있고 또 반은 의무다. 권리가 반이면 의무가 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의무를 할 때도 아주 세심하게 고려해서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두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 아닌가 싶은 거죠. 이제 헌법 전문에 그런 말이 있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다하고 뭐 그런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가 마치 자유가 있으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져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은 개인들이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통합을 되기 위해서는 뭔가 양보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금 여태까지 우리 헌법을 보면은 국가가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의무를 부과하는 꼭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국가가 보험회사가 되죠. 그렇죠. 예. 사실 헌법이라는 거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하는 명령이거든요. 엄숙한 선언. 보험회사만도 못하지 어떨 때는 뺏어가잖아요. 강제력을 가지고. 보험회사 그러지 않나요? 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가져가는 그런. 조폭 같지만 않아도 좋겠다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심정일 수도 있을 텐데요. 가끔 그 학부에서 강의하면서 국가와 조폭의 차이점은 뭔가 뭐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요. 합법적 폭력의 독점입니다. 조폭도 합법적이에요. 자기들 내보내는 그 규율이 있어요. 하여튼 이제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본권 규정에 관해서는 물론 의무 조항을 둔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권 규정의 전체 제목에서는 의무란 말은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 사실 이게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그 권리와 의무는 항상 이게 그 균형을 맞춰서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해 왔던 입장에서 이게 사실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참여연대가 이런 안을 제시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 이제 당연히 법에서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데요. 이 기본권의 경우에는 그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권리는 국민이 가지고 의무는 국가가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구도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게 여전히 짧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뭔가 하나가 광명이 막 열리는 느낌이 들면서 논문을 한 편 써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권리는 개인이 가지고 국가가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가 헌법의 설계 방식이다. 예, 아주 정말 그 훌륭한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처럼 우리가 기본권 개념에 있어서의 변화 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번 대통령 발의한 기본권을 보신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번에 발의안을 보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타협할 만한 내용만 담았더라. 이게 논쟁이 될 만한 건 다 뺐다. 이게 뭔 그런 이게 뭐 무슨 이게 사회 개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개혁 내가 우리들이 봤을 때 이게 개혁적인 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도 하여간 대통령 안에는 사회 보장권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사실상 신설했고 그다음에 뭐 정보 기본권 같은 것도 또 안전권, 생명권 같은 것도 기존에 뭐 그냥 해석으로 하던 것을 신설했고 그래서 노동권 같은 거는 또 대폭 강화하고 예전에는 그 공무원의 노동상권 같은 것을 마치 보장하는 게 문제인 것처럼 했는데 보장해야 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장이 기본이고 제한이 예외인 것으로 설명해가지고 많은 개선이 있다라고 대통령안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안을 일단 설명했고요. 하지만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 부족한 것은 참여연대 기본권 안을 준비했던 한상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참여연대안은 참 잘 돼 있죠. 이제 우리 헌법의 설계자시군요. 우리 헌법 개정사를 보면은 이게 4.19 혁명 이후에 만들어졌던 민주당 헌법, 그러니까 60년 헌법 때 그 이제 기본권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 이제 그 늘어나는 만큼 이번 대통령 개헌 안에서도 늘어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원래 대통령 개헌안이라는 게 어떤 사회 변화를 야기하겠다라는 맥락에서 제기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협이 가능한 수준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요. 문제는 이제 뭐 성평등의 문제라든지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슈거리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본권 항목을 보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그 기본권 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안들이 좀 더 들어갔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이제 안정적인 주거권을 가진다. 그것만 가지고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슬로건이지.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최적 그 주거 기준이라든지 주거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제가 그 자문위원회에서 최저 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다가 까였습니다. 까신 분의 구체적 이름을 좀 대주시죠. 뭐 여러 사람들이 까두군요. 근데 이제 헌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차차 그거 법으로 보장할 수 있고 그 정도를 정리해 놓는 게 헌법에 걸맞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국가의 책무를 더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할수록 그렇죠. 권리성이 강화되고 국가의 책무가 분명해지는 건데 간단한 말만 쓰면 다 보장된다는 식으로 해석돼서는 곤란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최저 기준 같은 거 보면은요 법에 다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법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것을 정부가 그냥 정책적으로 선포하고 만들어 놓긴 합니다. 근데 그 최저 주거 기준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얼마 정도가 그 기준 이하로 사는지 통계를 내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될 책무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진짜 그 고시원 같은 데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헌법학자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요. 그럼 뭐 다 헌법에 그냥 선언만 해놓으면 다 알아서 하죠. 그러면 좋은 나라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그런 나라 같으면은 대통령 탄핵할 이유도 없고요. 촛불 들고 나갈 이유도 없죠. 이미 우리는 국가가 국민의 기대에 그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촛불 들고 그 추운 날 광장에 나갔었던 거고요. 뭔가 그러니까 국회 같은 그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국민들 민생 문제 입법 안 하잖아요. 제대로 처리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를 쳐다봐서 안 되니까 이제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헌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한번 규정을 해보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 권력을 강제하고 국가 권력이 움직이도록 뭔가 조치를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그리고 대통령이 또 그런 방식으로 빠져난 게 있어요. 대통령 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회권과 관련해서 국가가 노력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 사회보장을 위해서를 그게 아니라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이렇게 명시했다라고 홍보했거든요. 그래서 주거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도 군더더기지만 하여간 최저 주거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지닌다 또는 그것에 노력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라도 군더더기를 하나 넣고자 했지만 빠졌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의료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의료 건강권을 가진다.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깔끔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또 뭐 공공의료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노력 조항을 넣은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공공의료 강화 같은 거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사회보장권 할 때 아예 헌법에 다른 것보다도 사회보장, 건강권,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재정을 좀 더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넣자. 사회보장권과 관련돼서 재정에 관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든가 재정 조항에다가 재정을 건전하게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우선순위를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넣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납세 의무 조항에다가도 조세 형평성 조항을 둬서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써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자든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디에도 안 들어갔어요. 좀 아쉽습니다. 아니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제가 이게 헌법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봐도 헌법 조항은 최대한 추상적일수록 뭐 좋다라고 이제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해석의 여지가 열리기 때문에 이 해석의 여지를 많이 열어주는 게 사실은 헌법은 추상적 원리로서 해석의 여지를 많이 열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동의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의 헌법을 보면요, 어떤 헌법은 5페이지도 안 되고 어떤 헌법은 책이 한 권이에요. 그건 뭐냐? 국가마다 필요한 내용을 썼던 거예요. 그렇죠. 국가마다 진짜 필요하고 국가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정말 뭔가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시험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쓴다거나 이러다 보면 뭐 헌법의 분량이 늘어나고 뭐 그랬던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이제 우리 지금 현행 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14개 항을 두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두고 있거든요. 뭐 구속 적부 시민이 영장 주인이 이런 거 다 규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건 형사소송법으로 규정하면 되는 거죠. 그냥 헌법학자들 식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규정할 것 같으면은 모든 국민은 인신의 자유를 가진다로 끝나야 되는 거죠. 아마 헌법을 판사 변호사들이 주로 법률 전문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 재판 절차에 관련된 또는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그게 그렇게 자세하게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세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한이 맺힌 부분이에요. 나 여태까지 함부로 잡혀갔다, 얻어맞았다. 그래서 고문 금지 조항도 두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이 맺힌 부분들은 복지의 문제, 노동의 문제, 주거의 문제, 건강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인신의 자유처럼 그렇게 자세한 규정들이 들어가는 게 맞죠. 사실 이게 제가 이게 뭐 쓰시는 분들이나 뭐 우리가 좀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그 2016년 현재 있잖아요. 고시원이나 찜질방에서 살거나 노숙을 하는 취약계층이 서울 내에서만 2016년에 7만 2천 가구래요. 그런데 이게 2015년에 비해서
2,270가구가 늘어난 거래요. 그러면 지금 2018년이면 또 한 5, 6천 가구가 또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이대로 그냥 패턴이 간다고 생각하면 거기다가 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청년 난민대다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자기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보고한. 여기 보면 2014년 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244만 청년 중에 110만 명, 반에 이르는 청년들이 다른 지방에서 왔다. 그러나 서울 이주 생활은 녹록지 않다. 특히 1인 가구 청년 주거 빈곤율은 36%다. 셋 중 하나가 5평이 안 되는 집, 부엌이 없는 집에 산다. 혹은 지하, 옥탑, 고시원 같은 비주택 공간에 산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아주 청년들이나 이게 청년들이 특히 지방에서 온 애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실제 주거 생활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묘사되어 있는 그 장면을 보면요. 아, 우리나라 이런 곳이 이렇게 많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실 그 참여연대가 그 오마이뉴스랑 연재하기도 하고 그 수기를 공모하기도 해서 저희도 되게 익숙한 주제인데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정부가 이거 통계만 내고 있어요. 아니 뭐 물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젊은이들을 위한 공공주택도 만든다 뭐 노력은 하기로 하는데 이게 내가 의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청년들이 아우성 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약간 정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걸 공급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정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7만 명이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해야 될 헌법적 의무가 그렇죠. 있다. 예.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는다. 이런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기본권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되게 상징적 선언에 그치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회적인 현실에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을 국가가 규정하도록 만들어서 그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라고 규정을 할 수 없겠지만 그걸 국가가 규정하도록 만드는 의무는 이게 헌법 조항에 넣을 수 있다. 당연히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국가가 해야 되는 최저한도를 정해놓는 게 헌법이거든요. 그렇게 헌법이 규정되어 있으면은 국가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잘못된 국가죠. 또는 잘못된 정권이고 그래서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겨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틀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은 기본권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이게 뭐 저희들의 기본권의 내용에 대해서 뭐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봤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헌법이 우리 기본권이라고 했을 때 방어해야 될 세 개의 영역이 있다고 그런다면 분배, 그리고 또 인정, 그리고 인정은 이거 사실은 평등권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분배는 노동권에 예,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고 사회권에 많이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의 정치 참여 대표권. 이런 게 있을 때 뭐 대표권 같은 경우야 정치 참여 뭐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몇 살에 투표하고 이런 거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금 일단은 약간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이 평등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평등권과 그러니까 인정 영역에 해당하는 평등권과 그다음에 분배에 해당하는 이 노동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특히 우리 지금 현재 평등 중에 가장 좀 사회적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성평등 네. 문제잖아요. 예. 성평등 문제. 근데 이 성평등 이번에 보니까 그 대통령 안 조항을 보니까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39조에 보니까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느낀 게 뭐냐면 뭔가 구절들이 지금 현재 변화하는 성평등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양성이라 그러면 세상에는 성이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죠? 이게 되게 어떤 분에게는 성평등이라고 해도 세상에 남자와 여자밖에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가면요. 영국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성 종류가 50개가 넘어가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기서 성소수자들이나 이런 소수자들이 평등권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는 비판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성소수자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네. 국가가 양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실 성의 문제는 젠더의 문제거든요.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력관계 속에서 특히 헌법에서 다룬다면은 권력관계 속에서 누가 억압을 하고 누가 억압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시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양성이 이렇게 나가면은 권력관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어떤 그 상태를 가지고 지금 뭘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건 헌법 규정 방식으로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도 이제 원래 재헌헌법 때는 그게 남녀 동권이었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뭐 축첩이라든지 이런 그 좀 잘못된 관행들을 관습들이 있으니까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남녀 동권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세계 여성대회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양성이라는 말로 바뀌긴 했는데 사실 이런 표현들은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권력 관계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성평등이라는 젠더 개념을 바로 도입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평등 개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그 여성의 권리, 네. 또 하나는 성소수자들의 권리. 그렇죠. 이렇게 네.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태호 위원장님은 뭐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 소개해 주신 대통령 안에 그나마 주장해 가지고 들어간 게 성별 장애 등으로 해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국가의 이른바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시킨 것인데요. 예. 요거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적극 조치를 취한다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문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성이 마치 성의 모든 것인 양 정리함으로써 나머지 것들을 다 배제하는 효과를 지금 헌법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정하지 않은 문제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성별로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용어들이 그렇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사실은 전제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자면은 스페인 헌법 32조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혼인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그 헌법재판소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관계없이 그 시대 사회가 이제 특히 성소수자를 어떻게 이제 영향을 부여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하고 이제 직결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미 사회 일각에서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성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리고 다시 양성이라는 말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역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을 대해서 너희들 이야기는 우리는 안 들어줄 거야라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양성이란 말이 아예 처음부터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니까 고치자라는 주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그 주장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양성의 평등이 혼인 조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족 생활 조항. 그래서 이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그럼요. 이제 꼭 여기서 보수적인 분들은 여기서 꼭 동성혼만 상상하는데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가족도 있어요. 그렇죠. 엄마와 딸이 사는 가족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죠. 예. 그다음에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 자체가 반드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해서 구성된다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전제하고 가족에 대한 개념을 헌법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항에 대해서 혼인과 가족 생활은 혹은 가족 생활은 혼인에 대해서 뭐 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냐.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된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된다.
이걸로도 지금의 가족 문화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또 가족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관념과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국가가 가족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사회적 논란이 많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성별 차별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이거는 미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항인 건 사실입니다. 성폭력이나 성차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거니까. 근데 폭력과 차별을 방지하고 그걸 처벌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하고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실질적 성평등을 취한다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성폭력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여성 대표가 국회에 진출하고 하는 거에서 정말로 세계에 창피할 정도로 너무 낮죠. 낮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성별 인권 격차도 너무 심해요. 대표 문제면 뭐 아랍국 같아요. 예. 어떤 때 보면 제일 이란보다도 낮죠. 못하다고요. 이란보다도 여성 대표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차별한 건 아닙니다. 예. 이란은 우리나라만큼 되게 민주적인 나라인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남녀 동수 또는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적극적 조항을 실질적 성평등 조항으로 넣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예.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여성 단체들조차도 다 넣자라고 여협이나 이런 데서 여성계가 다 한 목소리로 요구했는데도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떤 차별이 있을 때 그 차별을 해소하는 중요한 방식이 어떤 재화를 분배받거나 문화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제도적 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여성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차별받고 있다면 그 여성들이 제도적 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세팅이 필요한데 그 제도적 세팅에 관한 이야기가 저도 한마디도 없어서 예,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듭니다. 이 기준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혼인 가족 제도에 관련해서 국가가 보장하고 보호한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게 국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면은 혼인할 권리를 가진다 또는 가족 구성권을 가진다. 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상봉권 같은 게 사실상 출입국 관리국에 의해서 지금 막히고 있는 경우도 그렇죠. 많지 예, 않습니까? 끊어버리는 거죠. 예. 예. 이런 것들을 그렇게 권리 형태로 규정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그 차별 그 상태 시정하고 실질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한다. 그와 더불어서 여성들이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해 줘야 되는 거죠. 국가가 여성의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그 차별을 뚫고 나가고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부여할 필요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번 성평등 조항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여성계에서 가장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어떻게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묶어두느냐. 그렇죠. 예. 그것도 뭐 권리 주체인데. 그렇죠. 권리 주체를 여성들에게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역량을 줘야 되는데 대신 말해줄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같은 남자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남자들이 여성을 위해서 말해줄게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지는 사실 다 양심적으로 알 겁니다. 이걸 뭐 우리가 뭐 어쩌고 뭐라고 돌아 변명해도 이건 양심에 찔리는 소리예요. 네, 맞아요. 이건 뭐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예, 진짜 없는 거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처럼 정말 재수 없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저희들이 원래 지금 그 분비 문제 노동권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좀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하고요. 기본권 1편 마무리하고요. 기본 1편을 마무리하고 좀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기본권을 나머지 걸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 이런 헌법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또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권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정말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한 편 더 하면서요. 또 더 재밌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세상에 노동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다시 노동을 해야 되다니.
예, 아니, 노동권 말씀 끝났어요? 아니요, 예, 그 네. 노동권 가지고 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동권도 해야 되고요. 정보 기본권, 네. 뭐 우리 정말 정말 저 이야기할 중에 건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기본권 예. 얘기 많이 남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권력 구조 얘기했는데 사실 자치분권에 대해서 충분히 못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네, 자치분권 맞아요.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조금 더 하고 자치분권 얘기도 마무리. 그게 아마 요거 할 때쯤이면 지방선거 앞두고 있을 때여서 자치분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좋네요. 전 사실 이거 하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걸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이거 뭐 사회를 보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서 너무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옆에는 정말 최고의 이론가가 또 이론을 들려주고 그러다 보니 이론과 실제가 만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두 조류가 만나는 한 가운데서 정말 이 지식의 기쁨이라고 아마 그래야 되나요? 청취자들은 저게 자화자찬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되게 막 산만하게 이 말 저 말 막 해놓고 되게 다양했다라고 말하는 거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예, 다음번에는 좀 더 정리해서 그러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네!